5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와 함께 지역 단일단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 전문 자격사 단체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27대 회장에 김정실 법무사가 당선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돼 무려 90%가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한 김정실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 등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 김정실 후보가 41.11%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김정실 후보는 20.51%를 기록한 2위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런 일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회원들께서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는 사상 처음 도입된 모바일 투표의 영향으로 최종 92.27%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달성했습니다. 기록적인 투표율과 함께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가 출마했음에도 1차 투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1.11%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법원 공무원 출신인 김정실 신임 서울중앙법무사회장은 대법원 법원 부의사관으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끝내고 2012년 법무사로 개업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조정위원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제1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상사중개원 상임이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 김정실 회장은 26대 집행부에서 서울시 공익법무사 단장으로 활동하며 씨앗을 뿌린 마을법무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꼽았습니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사업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3개구에서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관련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53개 동사무소의 상담실 개설해서 법무사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상담에 응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시행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또 상담할 수 있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마을법무사 활동과 함께 회생, 파산사건 파산관제인과 회생위원 위촉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상담이나 개인회생 등 일상생활법률 문제에서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려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한편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과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김정실 회장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이 부분도 저희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위촉받아서 명실공히 이제 시민들로부터 우리 법무사가 정말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실 회장은 그러면서 등기대행 플랫폼의 법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칙대로 엄격하게 대처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등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서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적극 직역 수호를 할 거고, 그다음 법무사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를 강조한 김정실 회장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정책기획특별위원회인데요. 이 정책특별위원회는 회원들로부터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가 이번에 제27대 서울중앙법무사회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법무사들의 관심은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엔사이드 박아름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네. 재직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서 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후 항소심에서는 네. 상당 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서 네.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감경되긴 했지만 네.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네. 국정원이 사찰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네. 등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고 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네. 또 한겨레 신문 등 대다수 언론들은 네. 어제 16일자로 네.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네. 우 전 수석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신청과 신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변호사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네. 변호사법 제7조 자격 등록 조항 제1항은 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개업 신고 등 조항은 네.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등록 신청을 하면 소속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네. 심사를 거쳐서 네. 적격, 부적격을 의견을 내고 네.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그 등록 신청을 받아줄지 네. 말지 결정합니다. 네. 반면 변호사 개업 신고는 네.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해 변호사 등록 신청은 네.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이 네. 거부당할 수 있지만 네. 개업 신고는 신고가 거부당할 일이 없이 일단 네. 받아줘야 합니다. 네.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을 나온 지난 2013년 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 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이번엔 재개업 신고가 되는 겁니다. 네. 서울변회 측에선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네.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황규빈 서울변회 공보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일단 뭐 등록 신청은 사실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공식으로 가면서 휴업하셨던 거라 네. 만약에 뭐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휴업 중 개업 신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도가 좀 잘못된 거죠. 휴업 중 개업 신고일 거고요. 네. 그럼 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활동하는 걸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등록 네. 심사가 아닌 개업 신고이기 때문에 네.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등록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등록은 되어 있고. 휴업 중 재개업. 네. 네네네. 그거라서 이거를 저희가 안 받아주거나 이러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우 전 수석 뭐 변호사 활동을 뭐 막아야 된다고 이런 취지는 아닌데 어쨌든 상당한 논란과 물의를 빚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로 개업한다. 뭐 조금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런 논란과 비판과 관련해서는 네. 변호사법에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18조 등록 취소 조항 제1항은 네. 제8조 등록 거부 조항을 준용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법 제8조 등록 거부 조항 제1항 4호는 네.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출을 받거나 그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네.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호사법 제18조 등록 취소 조항은 조항 제5항은 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전수석의 경우에는 네.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만큼 네. 서울변회나 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일단 재개업 신고를 막지는 못해도 네. 사후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네. 조항은 구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서울변의 황귀빈 공보이사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의 절차대로 위원회 심사해서 저희 의견 정해지면 네. 대한변협에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럼 대한변협에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전수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나 결정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각하 새끼 짬뽕 발언 등등 논란을 빚었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한 차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내가 사놓은 회사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상장 폐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여점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 이게 뭐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상장 폐지는 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보통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네. 아니면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는 네.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의하여 네. 매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와 그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상장 폐지 결정이 있게 되면 네. 일정 기간 정리매매 후에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뭐 규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늘 가져오신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네. 상장 폐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무효 확정 판결이 이루어져서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3월 22일 당시 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간만우라는 회사가 앞서 네. 말씀드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네. 당시 경영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해당 회사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데요. 네. 감사인은 이에 대해서 2018년 3월 22일에 네.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1항 제11호는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네.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21일에 네.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에 회사는 상장 폐지가 무효라고 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 이후에 대법원 2020년 8월 13일에 선고된 네. 2020-2565 판결에 의하여 네.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한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고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왜 무효라고 판결한 건가요? 네,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나 상장 폐지라는 것이 주주 등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네. 회사의 이의 신청을 받고 필요하면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등이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상장 폐지 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네. 자본시장법은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네. 단지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서 정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간만의 상장 폐지 당시 네. 한국거래소가 이의신청제도의 운영에 관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부실하게 상장 폐지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럼 투자자나 주주들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같은 상장 폐지 결정이 되면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된다 하여 회사가 바로 청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상장 폐지된 기업이 주식을 네. 개미 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매각을 해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그나마 거래가 가능한 기간인 네. 정리매매 기간에 네.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위법한 상장 폐지가 있다 할지라도 네. 상장 폐지가 위법한 경우에 대해서는 네. 어떠한 손해배상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나아가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말씀드렸듯 상장 네. 폐지와 관련한 요건 등을 네. 최소한 일부라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장 제도가 네. 상장 계약에 근거한 제도이나 네. 우리나라에는 거래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신규 거래소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거래소가 하는 상장 및 폐지 업무가 네.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네. 국내 제도 중 가장 유사한 제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해당 제도의 근거법인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등록이 거부 사유라든지 아니면 전자등록이 직권 말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위법한 상장 폐지로 인한 네. 손해배상 상장 기준을 법에서 좀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제도는 네. 위법한 상장 폐지를 할지라도 네. 투자자에게 그 손해와 관련한 모든 증명 책임이 투자자한테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투자자에게 높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에 대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잘못이 아닌 책임을 투자자에게 다 전가하는 데는 뭐 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이른바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단둘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 유도 과정에서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폐천 부지 매각 계획을 알고 지인 명의로 땅을 취득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경찰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물리력을 행사한 20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5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